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랴입니다. 2003년 7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 위치한 한 보관 창고로 수많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창고 안에는 심한 악취가 풍겼고 그들은 곧장 냄새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죠. 곧이어 잡동사니에 가려져 있던 파란색 드럼통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곳에서 코를 찌르는 듯한 강력한 악취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경찰들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는데 이 뚜껑을 여는 그 순간 누군가는 구토를 하고 뛰쳐나가 버렸죠. 놀랍게도 이 안에는 한 남성의 시신이 담겨져 있었는데 시신은 강산에 녹아 이미 인간의 유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액화된 상태였어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잔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는 45세의 남성 티모시 슈스터. 그는 1958년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나 중학교, 고등학교,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대학에 진학할 무렵 간호학을 전공하고 싶었던 그는 1976년 사우스 이스턴 대학에 진학해 간호학을 배우게 되어 동시에 요양원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했죠. 티모시는 요양원에서 우연히 라리사 폴맨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라리사와 티모시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라리사는 티모시와 마찬가지로 같은 대학의 재학생이었고 부모님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티모시는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가진 라리사에게 순식간에 빠져들게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은 교제를 하고 불과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고 행복했습니다. 1985년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크리스틴이 태어났고 1990년에는 아들 타일러까지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어요. 자, 근데 라리사에게는 인생의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꿈이었죠. 신혼생활도 충분히 했겠다. 아이들도 잘 커지고 있겠다. 이젠 자신의 꿈을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곧 남편 티모시를 설득해서 사업을 하게 되죠. 사업을 하게 된 후 라리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바쁜 일상을 보냈어요. 멋진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이런 라리사를 내조하기 위해 티모시는 자신의 일까지 그만두고 가정을 돌봤고요. 그는 홀로 아이들의 육아를 담당했고 라리사는 더욱더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회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새 2001년 라리사는 2억 원이 넘는 순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웃들은 티모시의 가족들이 단란한 부유층 집안이라고 부러워했어요. 능력 있는 아내와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남편, 귀여운 두 아이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그러나 사실 이 가족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라리사는 결혼 초기부터 이 부부 생활을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상습적으로 불륜을 저질렀고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이유는 티모시가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항상 티모시를 비난했죠. 거듭된 라리사의 불륜에 티모시는 점차 지쳐만 갔습니다. 몇 번이나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마음을 꾹 눌러 담았어요. 하지만 라리사는 사업이 커지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졌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도 더 멀어졌죠. 집안의 갈등은 첫째 딸 크리스틴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이 시기 크리스틴은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남자친구와 어울리기 시작했죠. 엄마 라리사는 크리스틴의 남자친구를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딸이 계속해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와요. 라리사는 딸 크리스틴이 날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분노가 티모시에게로 튑니다. 이 모든 상황이 티모시가 크리스틴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고 비난했죠. 그녀는 크리스틴을 다시 교육해야 된다고 말하며 강제로 미주리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보내버렸습니다. 크리스틴의 일을 겪으며 티모시는 타일러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라리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2002년
티모시는 라리사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타일러의 양육권과 함께 공동 자산 분할을 요구했죠. 그런데 재판부는 이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타일러의 양육권을 엄마 라리사에게 주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많았던 건 엄마 라리사였으니까요. 덧붙여서 그녀에게 티모시와 자산을 분할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 라리사가 남편 티모시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이혼하고 집을 떠나는 티모시에게 이 집의 모든 물건들은 내가 내 돈을 벌어서 산 거니까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맨몸으로 떠나라고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티모시는 이를 무시하고 몇 개의 가구들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때 그녀는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돼요. 근데 라리사 참 괘씸하지 않나요? 자신의 사업을 위해 티모시는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을 돌봤잖아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하는 게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쨌든 라리사는 수시로 전 남편 티모시에게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과 위협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협박적인 말도 담겨져 있었고요. 그녀의 친구 테리 로페즈는 라리사가 티모시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티모시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친구인 테리는 진짜 죽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화가 나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생각했고요. 그냥 그렇게 흘려들었어요. 자, 그럼 라리사가 말한 전 남편 티모시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리사의 방법은 제3자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회사 직원 21살의 남성 제임스 파곤을 이용하는 건데요. 제임스에게 전 남편이 내 허락도 없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라리사는 이전에도 티모시의 집을 무단 침입한 적이 있어서 티모시가 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럼 그가 없을 때는 접근하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그녀는 티모시가 집에 있을 때 그의 집에 침입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에 따라 2002년 8월, 라리사는 제임스와 함께 티모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띵동. 티모시, 잠깐 할 이야기 있어. 문 좀 열어봐. 갑작스러운 방문에 좀 당황했지만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죠. 문을 여는 그 순간 제임스는 클로로포름을 사용해 티모시를 제압합니다. 그리곤 그가 기절한 틈을 타 두 사람은 그의 집에서 가구들을 되찾아왔죠. 그러나 라리사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티모시로부터 물건을 뺏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법정 명령에 따라 티모시에게 재산을 분할을 해줘야만 했으니까요. 또한 아들 테일러가 일주일에 한 번 티모시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라리사는 자신의 것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을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티모시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 티모시를 죽이려면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이번에도 자신을 위해 움직여줄 제임스라는 완벽한 패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라리사는 이전의 범행에서 제임스가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그가 이번에도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물론 제임스가 자신을 배신할 가능성도 생각은 했죠. 그래서 제임스에게 280만 원의 돈을 송금합니다. 이건 제임스가 돈을 받고 자신을 도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어요. 2003년 4월, 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 라리사는 회사를 통해 다량의 황산과 염산, 클로로포름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한 달 전에는 드럼통도 구매했죠. 당시 라리사는 회사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드럼통을 보면서 저 정도 크기면 시체 하나쯤은 들어갈 수 있겠지? 2003년 7월 9일 자정. 라리사와 제임스는 티모시를 살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 라리사는 티모시를 유인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르릉. 타일러 상태가 이상해. 타일러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아빠만 찾고 있거든? 지금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라리사의 전화를 받은 전 남편 티모시는 옷만 갈아입은 채 다급히 집을 나서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기절했습니다.
바로 문 옆에 숨어 있던 라리사와 제임스가 동시에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거든요. 기절한 티모시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그가 깨어나도 반항하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를 케이블 타이로 꼼꼼하게 묶었어요. 또한 티모시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묶어두었죠. 티모시를 완벽하게 제압한 두 사람은 다음 단계를 위해 티모시를 차에 태우고 라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 지하실로 데려가서 드럼통 안에 그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라리사는 잠깐의 고민도 없이 살아있는 티모시의 몸 위로 강산을 쏟아 부었어요. 잔인하죠. 제임스는 드럼통을 잡고 있었고 그녀는 계속해서 염산과 황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쏟아지는 강산에 티모시는 결국 온몸이 녹아 사망하게 되죠. 잠시 후 그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대로 뚜껑을 닫고 유유히 침실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도저히 어젯밤에 살인을 저질렀다고는 믿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라리사가 출근한 시각, 티모시의 실종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티모시의 친구 메리 솔리스였죠. 그날 아침 메리는 티모시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티모시가 나타나질 않으니 그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티모시는 평소에 약속 시간을 늦지 않을 뿐더러 연락이 갑자기 안 된 적도 없었거든요. 만약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고 해도 말없이 잠수를 타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이건 분명히 티모시답지 않았어요. 곧장 그의 집을 찾아간 메리는 그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사고에 휘말렸다고 확신했죠. 집에는 그의 시계, 지갑, 휴대전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메리는 곧장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장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성인 실종의 경우 자발적으로 집을 비웠을 가능성이 존재해서 실종 24시간 후부터 수색이 진행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메리는 수색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티모시의 연락을 기다렸죠. 한편 회사에 출근했던 라리사는 티모시의 실종 수사가 진행되면 자신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플로리다주 디즈니 월드로 휴가를 가려고 했죠. 그런데 순간, 내가 집을 비우면 경찰들이 들어와서 수사를 할 수도 있겠구나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 수차례 그에게 문자로 협박도 하고 최근 이혼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라리사는 티모시의 시신을 지하실에 놓아두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 창고랑 트럭을 대여했고 이후 라리사는 제임스와 함께 통을 창고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제임스, 뚜껑 좀 열어봐. 시신이 아직 남아있잖아. 강산을 더 부어서 완전히 녹여버려야겠어. 이 라리사는 티모시의 시신 위로 다시금 강산을 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티모시의 시신이 완전히 용해되어 영원히 발견되지 않기를 바랬죠. 7월 11일, 티모시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마침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티모시의 자택을 살펴본 경찰들은 전화기에 남아있는 수많은 그녀의 협박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또한 티모시의 전화 기록에서 마지막으로 찍힌 사람이 라리사임도 확인을 했고요. 즉시 라리사는 티모시 실종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경찰 신문을 위해서 경찰서에 찾아오게 되죠. 경찰들은 그녀에게 티모시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지를 물었죠. 처음엔 라리사가 티모시와 전화한 게 너무 오래돼서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딱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티모시의 전화 이력을 보여주면서 그녀를 압박했어요. 그러자 라리사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핸드폰 단축 번호가 좀 잘못 눌러서 전화가 간 것 같은데? 또 뻔뻔하게 시치미를 떼요. 그래서 경찰이 핸드폰을 요구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저 핸드폰 안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처구니 없죠. 경찰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라리사에게 잠시 휴식기를 갖자고 하고 그녀를 은밀하게 지켜봤어요. 경찰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라고 방심한 라리사가 차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그 순간 이 경찰들은 라리사의 핸드폰을 즉시 확보합니다. 그녀의 증언과 달리 라리사의 핸드폰 단쪽 번호에 티모시의 번호는 없었던 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럼 그녀가 의도적으로 티모시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경찰들은 라리사의 핸드폰을 통해 제임스의 존재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티모시의 실종과 라리사를 연결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결국 경찰들은 그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테일러를 데리고 디즈니 월드로 떠나게 되죠. 경찰들은 라리사가 확실한데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그녀를 놓치게 된 거잖아요. 포기할 수 없었죠. 바로 제임스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제임스가 돈을 받은 것도 있고 같이 살인을 저질렀기에 배신할 리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세 차례나 거듭된 신문 끝에 제임스는 사건의 진실을 모두 토해내게 되죠. 그의 자백을 들은 경찰들은 티모시의 시신을 찾기 위해 보관 창고를 향했습니다. 창고의 문을 열자마자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코를 찔러왔죠. 단연간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었던 경찰들이었지만 이 냄새는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끔찍한 냄새였다고 합니다. 제임스의 자백을 통해 드럼통 안에 강산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찰들은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조심스럽게 드럼통을 열었어요. 드럼통 안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용해된 티모시의 시체가 들어있었고 팔과 머리, 몸통은 완전히 녹아내린 상태였습니다. 이 반쯤 녹은 다리만이 사람의 시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에도 라리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이 일과 상관이 없고 이건 다 제임스가 저지른 범행이라고요. 자신은 근면한 여성이자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포장하면서 이혼 사유도 티모시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는 평소 자신을 쫓아다녔던 스토커였다고 주장을 했죠. 제임스 그 스토커가 제가 티모시 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를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린 거라니까요. 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라리사는 거듭 자신은 살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가 살인을 저지른 후 자신에게 알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 일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드럼통을 회사 창고에 보관해 준 것만 도와준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라리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라리사와 제임스 모두 티모시에 대한 1급 살인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너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에게 어떻게 저리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성공에는 티모시의 지지도 분명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라리사가 죽을 때까지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미국에서 한 소녀의 시체가 발견된 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날이야. 넌 언제까지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가 더 많이 보고 싶다. 모두들 가장 친한 친구가 죽는다는 건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죠.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어때 보이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억울하게 살해된 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12년 7월 6일,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스타시티에서 16살 소녀 스카일러 니스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햄버거집 웬디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스카일러는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간 딸이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진 거예요. 딸의 실종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 데이비드 니스였습니다. 아침에 아버지 데이비드는 딸을 깨우려고 방문을 계속 두드렸거든요.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딸 스카일러가 없는 겁니다. 데이비드는 딸이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나갔나? 해서 웬디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그녀는 없었죠. 불길한 예감에 아버지는 경찰에 급히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경찰은 청소년 실종 사건이라 빠르게 사건 조사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들은 스카일러가 실종이 아닌 가출이라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CCTV 영상 때문이었죠. 영상 속에는 그녀가 집 근처에서 회색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 주인이 스카일러의 친구, 실라 에디였고요. 또 그녀는 몰래 집을 나가기 위해서 창문 앞에 사용된 발 받침대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판단을 한 거죠. 신라는 스카일러 부모님에게 스카일러가 요즘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다고 하길래 레이첼이랑 셋이서 놀러 나갔어요. 라고 했습니다. 즉, 스카일러의 기분을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다른 친구인 레이첼 소프까지 셋이서 몰래 만난 것 같은데요. 세 사람은 1시간 동안 스타시티 동쪽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신라는 스카일러를 가장 먼저 내려다 주기 위해서 그녀의 집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스카일러가 야, 부모님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냥 여기 집 근처에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신라와 레이첼은 알겠어 하고 차에서 내려주고 그녀가 집 방향으로 가는 걸 분명 확인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같이 있던 친구가 실종이 되니까 무서워서 바로 말하지 못했다는데요. 그럴 수 있죠. 경찰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게 확인됐으니까 우선 차분히 딸의 연락을 기다려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니스 부부는 우리 딸 가출 아니다, 실종된 거다, 재차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 스카일러 방에 핸드폰 충전기, 칫솔, 세면도구들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이 창문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분명 그날 집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었다는 거죠. 부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서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요. 실라와 레이첼은 부부를 도와 SNS에 스카일러의 실종 사실을 공유하면서 친구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종 다음 날인 7월 7일, 경찰은 스카일러가 실종이 되고 48시간이 지나서 엠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참고로 엠버 경보는 우리나라 재난 문자처럼 국민들에게 실종이 되었다는 알림을 해주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교통 상황 안내판, 문자로도 배포를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2개월이 지났는데 사건은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FBI에게로 넘어가서 대대적인 실종 수사를 진행하게 되죠. FBI는 우선 스카일러의 학교 친구들을 인터뷰하면서 평소 행적과 그녀의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그들은 레이첼과 실라에게서 수상한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의심의 시작은 세 사람의 SNS부터였어요. 스카일러의 SNS에는 친구들에 대한 애정의 글도 있었지만 이와 상반된 게시글도 종종 보였거든요. 특히 실종 전날과 당일날 올라온 2개의 게시글이 이를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건 너무 지겨워. 고마워 얘들아. 난 너희랑 노는 게 너무 좋아. 또 하나는 너희들이 그딴 식으로 구니까 내가 니네 믿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스카일러는 쉴라 레이첼이 자신을 은연중에 왕따시킨다고 느끼는 것 같았는데요. 이에 더불어 몇몇 학생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 달 전 레이첼과 쉴라가 스카일러를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뭐 셋이서 친한 친구 사이니까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FBI는 두 소녀를 용의선상에 올려둔 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타시티 서쪽에 위치한 블랙스톤의 편의점 CCTV에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데요. 7월 6일, 사건 당일이죠. 새벽에 쉴라의 차가 녹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 눈치 못 채셨나요? 분명 신라는 그날 밤 스타시티 동쪽으로 드라이브를 했다고 말했어요. 근데 사실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신라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그들을 기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FBI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두 사람의 자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문하면서 압박을 가했죠. 결국 견디다 못한 레이첼. 그녀는 우리가 스카일러 찔렀어요. 그냥 스카일러랑 더 이상 친구하기 싫어서요. 신라와 계획하고 스카일러를 살해했다고 그날의 진실을 자백했습니다. 실종 한 달 전인 2012년 6월, 레이첼과 신라는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이때 스카일러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어요. 죽이려는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냥 정말 친구하기 싫어서. 스카일러와 신라는 8살 때부터 함께 자라다시피 했는데요. 항상 신라가 혼자였을 때는 스카일러가 그녀를 챙겨주고 니스 부부 또한 신라를 딸처럼 대해줬죠.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레이첼과 친해지면서 세 사람은 항상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스카일러를 제외한 신라와 레이첼 이 둘만 노는 일이 많아졌고 점차 스카일러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신라와 레이첼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살해 날짜로 레이첼의 여름 캠프 전날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 또한 단순했어요. 그냥 빨리 일을 해치우고 놀러 가려고 했던 거죠.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스카일러에게 6일 새벽에 너 일 끝나고 같이 놀자 약속을 합니다. 마침 스카일러는 집에만 있기 답답하고 지루했는데 오랜만에 셋이서 놀 생각에 정말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7월 5일 밤 레이첼은 아버지 집에서 삽을 챙겨 나왔고 같은 시각 신라는 두 자루의 칼과 청소용품, 갈아입을 옷까지 준비해 집을 나섰습니다. 레이첼을 태운 신라는 다시 한번 계획을 확인했죠. 정확히 셋세면 찌르는 거다. 레이첼과 신라는 후드티를 입고 그 안에 칼을 숨겼습니다. 이후 스카일러의 집으로 가 그녀를 태워 펜실베니아주 경계로 이동해요. 스카일러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요. 가끔 세 사람이 가던 술집이 펜실베니아주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거길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48km 정도 이동한 신라는 인근 숲에 차를 채우고 담배를 피고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는데 이때 신라가 말해요. 차 안에 라이터 두고 내렸어. 스카일러 좀 꺼내줄래? 아무런 의심 없이 스카일러는 차에서 라이터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하나, 둘, 셋! 신라와 레이첼이 스카일러를 잔인하게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진 스카일러 위로 신라와 레이첼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갔는데요. 50번이나 넘게 이어진 칼부림에 결국 그녀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스카일러의 시신을 땅에 묻으려고 했는데 땅이 생각보다 잘 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나뭇가지랑 흙이랑 덮어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녀를 살해 후 레이첼과 신라는 그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레이첼은 이 살해 계획을 일부러 캠프 전날에 잡았다고 했잖아요. 진짜 여름 캠프까지 다녀왔습니다. 대단하죠. 2013년 1월 16일 모든 일을 자백한 레이첼은 수사관을 이끌고 스카일러의 시신이 있는 숲으로 향했는데 그녀는 이 근처 어디였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몇 시간 후 수색 끝에 다행히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DNA 검사를 통해 해당 시신이 스카일러의 시신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죠. 사건의 진상이 모두 드러난 시점에서 경찰들은 신라의 체포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라는 레이첼이 자백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스카일러의 시신이 발견되자 그녀는 또다시 SNS에 글을 올립니다.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듯이 이 SNS 내용이 진실된 애도가 아닌 사실 자기가 살해해놓고 슬픈 척 연기했던 겁니다. 정말 가증스럽죠. 2013년 5월 신라의 트렁크에서 스카일러의 혈액이 발견되면서 신라의 연극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레이첼과 신라는 체포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고요. 무슨 소풍이라도 온 것처럼 머그샷을 찍을 때조차 두 사람은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자신의 재판이 있던 그날에서야 니스 부부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데이비드는 레이첼의 모습에 분노하면서 너가 미안해 하는 건 너희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들켜서 미안해 하는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레이첼은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여 10년간 가석방 없는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라는 레이첼보다 더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그녀는 드러난 증거들과 레이첼의 자백에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신라의 태도에 펜실베니아 당국은 웨스트 버지니아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에서도 살인죄로 추가 기소하겠다니까 그때 급히 태도를 바꿔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했죠. 2014년 1월 24일 신라는 15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2023년 5월에 열린 레이첼의 가석방 심사에서 베일에 쌓여있던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사실 신라와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밝힌 것이었는데 레이첼은 스카일러가 두 사람 사이를 알게 되자 이를 발설할까봐 무서워서 그녀를 살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해들은 데이비드는 이건 레이첼의 변명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생전에 스칼러에게는 동성애자인 친구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녀는 단 한 번도 비난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았고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니스 부부의 강력한 반대와 많은 사람들의 온라인 청원으로 레이첼의 가석방은 거부되었고 현재까지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친했던 두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즐거워했던 스카일러.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검은 속내를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스카일러의 트위터 사진은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남아있어서 더 큰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랄리아였습니다.